미래그룹의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타워, 42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값비싼 커피 향과 최첨단 기술이 내뿜는 오존 냄새, 그리고 억눌린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날카롭고 세련되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들의 세계였다. 그 속에서 한서연은 유일한 오점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잘못 배치된 흐릿한 그림자 같았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인 서연은 서투름의 대명사였다. 그녀는 복도 모퉁이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였고 서류 뭉치를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공중에 흰 나비떼처럼 흩뿌리곤 했다. 그녀의 책상은 항상 정리가 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혼돈 속에는 그녀만의 기묘한 질서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무능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특히 박진석 부장은 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날카로운 맞춤 정장과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실력보다는 연줄과 아첨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 서연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의 눈에 서연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을 즐겼다.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 부장은 중요한 투자자 발표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오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직원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서연은 그가 요청한 긴급 자료를 인쇄하여 그의 책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박 부장이 갑자기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그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박 부장의 새하얀 셔츠와 그가 방금 검토하던 발표 자료 위로 쏟아졌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짙은 갈색 액체가 최고급 종이 위로 번져나가는 광경에 고정되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한서연 씨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직원들은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표정으로 킥킥거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지? 박 부장의 모욕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다. 그는 서연의 무능함과 부주의함을 비난하며 그녀가 어떻게 이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쏟아진 커피 젖어버린 서류, 그리고 박 부장의 분노.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표 자료 원본은 5분 전에 팀 공유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인쇄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녀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박 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는 씩씩거리며 젖은 셔츠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조작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녀는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찾아냈고 프린터는 곧 새로운 자료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를 정리하여 박 부장에게 건넸다.
모든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평소의 서투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박 부장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무언가 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명분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다음부터는 조심해라고 쏘아붙이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약간의 혼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평소의 어수룩한 신입사원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와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가득했다. 그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인 하이페리온의 핵심 알고리즘을 남몰래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비밀 임무였다. 그녀의 서투름은 일종의 위장이었다.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고 눈에 띄지 않게 조직의 깊숙한 곳을 파악하기 위한 연기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멍청하고 무해한 존재로 여길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석 부장 같은 인물은 그녀의 첫 번째 관찰 대상이었다. 그의 무능함과 부패의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었다. 오늘의 커피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박 부장이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사무실 내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단 한 명, 미래그룹의 회장 강민준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비웃고 있는 것은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 먹잇감을 기다리며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굶주린 암사자라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미래그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서투른 신입사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잠시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거대한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패와 비효율, 그리고 오만함이 이 거대한 기업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왔다.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로 끝났지만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커피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사무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비웃음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의심과 호기심이 채웠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진석 부장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고 서연을 굴복시킬 새로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 기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극적인 형태로 찾아왔다. 미래그룹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이페리온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시장 예측 자원 배분, 심지어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거대한 두뇌가 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미래그룹을 업계의 절대 강자로 만들 것이었고 그 중심의 책임자인 박진석 부장이 있었다. 그는 하이페리온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디딤돌로 여겼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임원 자리로 직행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실무적인 기술 지식보다는 화려한 언변과 정치적 수완에 능했다. 그는 개발팀을 끊임없이 닥달하여 비현실적인 마감일을 맞추게 했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핵심 보안 프로토콜을 생략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재앙은 조용히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하이페리온의 핵심 데이터 처리 유닛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뒤엉키며 의미 없는 잡음으로 변해갔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개발자들은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프로젝트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박진석 부장은 보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그는 모니터를 가득 채운 오류 코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설계 결함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무리한 요구와 안일한 감독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그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이 실패는 그의 경력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공포는 곧 분노로 그리고 책임 전가를 위한 교활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재앙을 자신의 손에서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어수룩하고 배경도 없고 최근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신입사원. 그녀는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의 평소 서투름을 떠올리며 모든 비난을 쉽게 믿어줄 터였다. 박 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팀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일부러 서연에게 며칠 전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기초 데이터 입력 작업을 맡겼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였지만 그는 그것을 재앙의 원인으로 둔갑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침통하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베이스가 오염되어 복구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의 작업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망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한서연에게 꽂혔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마주 보았다. 한서연 씨, 며칠 전 내가 맡겼던 시장 데이터 입력 작업 기억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장님, 기억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박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시트를 띄웠다. 당신이 입력한 데이터의 특정 수치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작은 오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시스템 전체의 알고리즘을 오염시켰고 결국 지금의 대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는 듯 서연을 가리켰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단순한 데이터 입력 실수 하나가 이토록 정교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몇몇 숙련된 개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부장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분노의 다음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변명할 거 있습니까, 한서연 씨? 당신의 부주의함과 무능함 때문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회사의 미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부장은 서연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서연이 당황하며 울거나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 그는 그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장님, 제가 입력한 데이터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시스템의 실시간 연산 알고리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참조용 아카이브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값 하나가 시스템 코어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신입사원인 그녀가 프로젝트의 데이터 구조를 그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신입사원 주제에 뭘 안다고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해? 변명은 집어치워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그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자신의 권위로 상황을 억누르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동료들은 더 이상 서연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먹은 방관자들이었다. 결국 회의는 박 부장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이 났다. 한서연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붕괴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 주위로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사무실은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강렬한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서투른 영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능력을 얕보았다. 한서연은 결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하이페리온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을 벗어 던질 것이었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무실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청소 직원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미래그룹의 거대한 타워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42층 전략기획팀 한 구석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나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의 어설픈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그녀는 수백만 줄의 코드를 해체하고 재조립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었고 그 안에서는 숫자와 기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세계였다. 서투른 신입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진석 부장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단순한 데이터 입력 오류가 하이페리온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코어를 마비시킬 수는 없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하이페리온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었지만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발자국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입사 초기에 시스템을 점검하며 몰래 심어두었던 가상 터미널을 열었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뒷문이었다. 몇 단계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자 그녀는 하이페리온의 가장 깊숙한 곳 시스템 커널 로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일반 개발자들은 접근 권한조차 없는 영역이었다. 그곳에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남긴 모든 흔적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류가 발생한 시점의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수백만 줄의 데이터로 빠르게 채워졌다.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언어로 보였다. 몇 시간 동안의 집중적인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것은 박 부장이 주장했던 데이터 입력 오류가 아니었다. 문제는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 처리 모듈 중 하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모듈은 원래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고가의 보안 강화 모듈이 아니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훨씬 저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업체 모듈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값싼 모듈에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특정 명령을 내리면 모듈이 오작동하며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구조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재, 렌자이이자 잠재적인 범죄 행위였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박진석 부장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프로젝트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 그의 부패를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녀의 조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하이페리온 서버에서 빠져나와 회사의 회계 시스템으로 잠입했다. 이쪽의 보안은 훨씬 더 삼엄했지만 그녀의 실력 앞에서는 두꺼운 종이문에 불과했다. 그녀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지출 내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예산 중 상당 금액이 알파테크라는 생소한 이름의 컨설팅 회사로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적해보니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또한 고가의 서버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진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도 여러 건 발견되었다. 그 돈들이 흘러 들어간 곳은 결국 박진석 부장의 천한 명의로 된 비밀 계좌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석은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값싼 부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예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돈을 빼돌렸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품질의 부품으로 시스템을 채워 넣었다. 하이페리온의 붕괴는 예견된 참사였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자신의 탐욕과 맞바꾼 것이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했다. 박진석의 횡령 내역 유령 회사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시스템 설계 변경을 강요했던 내부 이메일들까지.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밤샘 작업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회색빛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진실이라는 칼을 들고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투른 희생양으로 기억하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온 비밀스러운 집행자였다는 사실을. 새로운 하루의 첫 햇살이 그녀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42층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붕괴라는 재앙과 한서연이라는 희생양이 던져진 이후 직원들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불안한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서연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책상 근처를 지날 때면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멀찌감치 돌아갔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꺼렸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의 바다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되었다. 개발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그들은 밤새 시스템 복구를 위해 매달렸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진석 부장은 아침 일찍부터 개발실에 나타나 고함을 지르며 그들을 닥달했다.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나 무능한 것들.
신입사원 하나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마비될 지경인데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분노는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연극에 가까웠다. 이준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팀에서 가장 젊고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 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다른 동료들처럼 서연을 비웃고 무시했다. 하지만 어제의 징계 회의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박 부장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허술했다. 참조용 아카이브 데이터 하나가 시스템 커널을 파괴한다는 것은 마치 벽돌 하나가 빌딩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밤새 오류 로그와 씨름하면서 그 의심을 더욱 굳혔다. 문제의 근원은 서연이 입력한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치명적인 알고리즘의 충돌이었다. 자신을 포함한 팀 전체가 12시간 넘게 매달려도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어떻게 서투르기 짝이 없는 신입사원이 이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박 부장의 계속되는 질책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된 준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탕비실로 향하며 무심코 서연의 자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거나 짐을 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에는 준호는 숨을 멈췄다. 서연의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하이페리온의 지옥 같은 데이터 직렬화 모듈의 소스 코드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코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키보드를 오가며 복잡한 디버깅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가 코드를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방식은 준호가 평생 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날카롭고 우아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커피를 쏟았을 때의 침착한 대응 징계 회의에서의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코딩 실력. 한서연은 서투른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을 가진 천재 개발자였다. 그녀의 서투름은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 부장의 비난은 전부 거짓이며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준호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다수의 편에 서서 그녀를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박진석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야만 했다. 준호는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박 부장과 다른 팀원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다. 잠시 후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서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한서연 씨, 잠시만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그 역시 자신을 조롱하러 온 것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아까 모니터를 봤습니다. 데이터 직렬화 모듈의 제귀 루프 문제. 저희 팀은 밤새도록 그것과 씨름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녀의 실력을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하려 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더 큰 용기를 요구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장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 위험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진실성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정의감을 읽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한 명은 때로는 수백 명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도와주고 싶다면 우선 아무도 모르게 하이페리온의 초기 설계 백업 파일을 찾아주세요. 원래 서버에서는 삭제되었을 겁니다. 아마 박 부장님의 개인 아카이브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첫 번째 과제였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에 마침내 두 번째 전사가 합류했다. 준호는 다시 개발실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목적의식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겁먹은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방역의 서막을 여는 비밀 요원이었다. 한서연과 이준호의 짧은 만남 이후 보이지 않는 전선이 42층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한쪽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두 명의 고독한 전사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패한 권력자가 있었다. 박진석 부장은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하이페리온 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상부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한서연에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었다. 그는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고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박 부장에게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마치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또한 이준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자신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가끔씩 서연의 자리를 힐끗거리는 모습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박 부장은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모든 것이 탄로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 단순한 해고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그녀의 말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서연이 단순히 무능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정교한 장치를 마련했다. 첫째, 그는 정보보안팀에 있는 자신의 신복을 통해 서연의 사내 메신저 기록을 조작했다. 그는 서연이 가상의 경쟁사 직원과 접촉하여 하이페리온의 핵심 정보를 넘기기로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을 만들어냈다. 둘째, 그는 회계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서연의 개인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소액이었지만 기밀 유출의 대가로 받은 계약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연의 개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하이페리온의 설계도 일부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흔적을 남겼다. 이 모든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아는 사람이 보면 허술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충분했다. 박 부장은 자신의 덫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었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우군도 확보했다. 그는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한서연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무대를 마련했다. 날짜는 3일 후로 잡혔다. 그는 서연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전달하며 경멸과 승리감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걸세. 한편 이준호는 박 부장의 감시를 피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연이 요청한 하이페리온 초기 설계 백업 파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공식 서버에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박 부장의 개인 아카이브에 접근해야만 했지만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해야만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박 부장의 컴퓨터 사용 패턴, 비밀번호 설정 습관,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기념일까지 분석하며 가능한 모든 접근 경로를 탐색했다. 몇 번의 실패와 심장이 멎을 듯한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갔다. 시스템은 그의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경고 메시지를 띄웠지만 그는 능숙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방화벽을 우회했다. 마침내 이틀째 밤이 깊어서야 그는 박 부장의 비밀 아카이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찾던 초기 설계 파일뿐만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박 부장이 고의로 보안 모듈을 저가형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이메일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원본, 그리고 횡령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였다. 그는 모든 파일을 안전한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했다. 이제 방역의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독수리가 먹이를 물었다. 그들만이 아는 신호였다. 서연으로부터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둥지에서 기다려라. 둥지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당일이 되었다. 서연은 박 부장이 꾸민 함정의 전모를 준호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모든 자료를 위원회 스크린에 띄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준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혼자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것이고 그는 외부에서 그녀를 지원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만 했다.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미래그룹의 정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지만 그 덫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냥꾼은 자신이 이미 사냥감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래그룹 본사 50층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짙은 마호가니, 색상의 거대한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전망. 이곳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때로는 누군가의 운명이 심판받는 장소였다. 오늘 그 심판대에 선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의 맨 끝 피고인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진석 부장과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위원회 멤버 대부분은 박진석 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들에게 한서연은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 그녀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진석 부장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조작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서연 씨는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핵심 인물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그녀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 기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매우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용어와 은어들이 섞여 있어 비전문가인 위원회 멤버들이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어서 그는 서연의 계좌로 입금된 의문의 돈 내역과 그녀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것처럼 조작된 로그 기록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 즉 한서연은 산업 스파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박 부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그녀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를 즉시 파면하고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에 위원회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칼날처럼 서연에게 날아와 박혔다. 징계위원장이었던 최 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연에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한서연 씨,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항복을 강요하는 통보였다. 모두가 그녀가 무너지거나 최소한 감정에 호소하며 용서를 빌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또다시 깨뜨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본 후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그녀는 박 부장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부인이 아니었다. 모든 문장은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의 연속이었다. 먼저 저 메신저 기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 부장님께서는 제가 넥서스 테크 직원과 대화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에 IP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시간에 제 단말기는 외부망이 아닌 미래그룹의 내부 개발 서버 방화벽 안쪽에만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그런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제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제가 3개월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입니다. 여기 그 거래 내역과 구매자와 나눈 모든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의 계약금이 고작 중고 그래픽 카드 한 장 값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녀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증거를 보여주자 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 부장의 이야기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마지막 방역은 가장 치명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출되었다는 기밀 파일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 부장님께서 제시한 그 설계도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6개월도 더 된 초기 구상 단계의 초안이며 이미 그 기술 대부분은 우리 회사가 공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완료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경쟁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공개된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이를 고용했을까요? 서연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지금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말장난을 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 그의 반응은 이성적인 반박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의 발악에 가까웠다. 그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위원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 확신에 찬 비난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과 의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위원들은 더 이상 서연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박 부장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징계위원장인 최 이사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 부장의 체면을 살려주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었다. 그만 한서연 씨의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는 억지로 상황을 정리하며 망치를 들 준비를 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그의 입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의 운명이 결정되기 직전이었다. 최 이사의 입에서 최종 판결의 첫 음절이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마호간이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쾅하는 소음은 없었다. 대신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문이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치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과 긴장된 공기가 그 열린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으로 향했다. 박진석의 저주도 최 이사의 선고도 위원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멎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감은 그가 발산하는 고요함에서 비롯되었다. 잘 다려진 짙은 남색 정장과 은은한 회색 빛이 도는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지혜와 강철 같은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깊은 눈빛. 그는 미래그룹의 창업주 아들이자 지난 20년간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온 살아있는 전설 강민준 회장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석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얀 종이처럼 변했고 동공은 공포로 가득 차 격렬하게 흔들렸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의문과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뒤엉켰다. 회장은 이런 사소한 징계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낼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끔찍한 신호였다. 징계위원장이었던 최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당황스러움과 아첨에 가까운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다른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일제히 기립하여 굳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이 좁은 회의실 안의 권력 서열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재정립되는 순간이었다. 유일하게 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마치 기다리던 손님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는 강민준 회장과 짧게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이해의 교감이 흘렀다. 강민준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는 굳어있는 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시선을 박진석에게 잠시 고정했다. 그 짧은 순간 박진석은 마치 자신의 모든 죄악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마침내 그는 테이블의 상석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자체가 명령이었다. 위원들은 어색하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일방적인 심판의 장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은 강민준 회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방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의를 계속하시죠. 나 때문에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최 이사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최 이사에게 향했다. 최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아까의 유창함은 사라지고 그는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의 기밀 유출 혐의와 박진석 부장이 제시한 증거들, 그리고 서연의 반박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박 부장에게 불리한 내용은 축소하고 서연의 주장은 가볍게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수습하고 싶었다. 강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설명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해서 누구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 작은 회의실을 넘어 더 큰 그림 회사의 미래와 정의의 문제를 고찰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부장. 회장의 부름에 박진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제시한 증거들이 확실하다고 자신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진석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모든 증거는 저희 정보보안팀과 법무팀의 검토를 거친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공신력을 부여하려 애썼다. 회장은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회의의 중심에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는 말을 했다. 한서연 씨, 박 부장의 주장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습니까? 이번에는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 회의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님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그는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룹의 최고 권력자가 그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그녀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진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서연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강민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이제 방역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말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의 심장부를 드러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모든 시선은 다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시선 속에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예측 불가능한 신입사원이 또 어떻게 판을 뒤흔들 것인가? 서연은 조용히 강민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음에 대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박진석의 죄를 고발하는 대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마디를 던졌다.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이 무대에 막을 올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 회장과의 깊은 유대감을 암시하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다. 무대에 막을 올린다. 위원들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직감했다. 강민준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복종하는 듯했다. 그는 위원들을 향해, 특히 이 모든 소동을 방관하고 박진석의 편에 섰던 최 이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최 이사, 그리고 다른 위원들, 여러분은 오늘 미래그룹의 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판단력을 상실했소. 조작된 몇 장의 서류와 한 사람의 거짓말에 휘둘려 회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내치려 한 셈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위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3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룹의 프랑크푸르트 유럽 지사가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에게 공격당했던 사건 말입니다. 모든 서버가 마비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가 전부 암호화되었죠. 당시 해커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몇몇의 얼굴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미래그룹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다. 당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초빙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존재가 있었죠. 오직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하며 자신의 이름을 아테나라고만 밝혔던 인물, 기억하십니까? 아테나.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테나는 IT 보안 업계의 전설이었다.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업적은 신화처럼 회자되었다. 그는 불가능한 방어벽을 뚫고 풀 수 없는 암호를 해독하며 사이버 세계의 유령처럼 활동하는 천재였다. 당시 미래그룹을 구한 것도 바로 그 아테나였다. 그는 단 72시간 만에 해커들의 시스템을 역으로 파괴하고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구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신원을 추적하여 인터폴에 넘기기까지 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강 회장의 시선이 마침내 한서연에게 멈췄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막대한 보수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미래그룹 내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와 비리의 씨앗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뿌리 뽑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을 제공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신분으로 말입니다. 강 회장은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 한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의 다음 말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여러분, 3년 전 미래그룹을 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파렴치한 스파이로 몰아 파면하려 했던 그 전설적인 인물 아테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한서연 씨입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위원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 회장과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 한서연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서투르고 어리숙해서 조롱의 대상이었던 저 여자가 전설적인 천재 해커 아테나라고, 그것은 그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최 이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른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대상은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장 직속의 비밀 감사관이자 회사를 구한 영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박진석이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털썩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에게 덤벼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작은 토끼를 사냥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거짓말, 그리고 야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강민준 회장은 무너져 내린 박진석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서연 씨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이제 알겠나? 박 부장, 나는 우리 조직의 건강한 살을 파먹고 자라나는 당신 같은 암 덩어리를 찾아내 도려내고 싶었소. 그리고 한서연 씨는 내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지. 회장의 선언은 박진석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더 이상의 심판이나 변론은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끝났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정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했다. 소리도 움직임도 심지어 생각마저도 멎어버린 공간. 위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서투른 신입사원의 이미지와 사이버 세계의 전설적인 영웅 아테나의 이미지가 충돌하며 거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이 지독한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몇 번 가볍게 움직이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 차트가 나타났다. 회장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임무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기술적 검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좀먹고 있는 내부 부패의 근원을 찾아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분석가의 냉철함과 진실을 집행하는 심판관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차트를 가리켰다. 박진석 부장님, 당신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붕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박진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시작해. 개발실에 있던 이준호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가 확보한 모든 증거 파일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1초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진실의 폭포수가 회의실 스크린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하이페리온의 원래 설계도와 실제 사용된 부품의 비교 리스트였다. 박 부장은 예산 절감을 핑계로 원래 설계에 명시된 최고 등급의 보안 모듈 대신 출처불명의 값싼 중국산 모듈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시스템 오류는 바로 이 저급 모듈의 보안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두 모듈의 성능 비교 데이터와 가격 차이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차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었다.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서연의 다음 증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알파테크라는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과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 자금 이체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 부장은 이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그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곳, 바로 박진석 부장의 천안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전체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날짜, 시간, 금액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했다. 범죄의 모든 과정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제야 박진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는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완벽하게 차려입었던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전락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부장님? 그렇다면 이 이메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박 부장이 자신의 신복인 회계팀 차장과 정보보안팀 과장에게 장부 조작과 로그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 원본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까지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배석해 있던 두 사람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준 회장은 조용히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박진석과 그에게 부역했던 회계팀 차장과 정보보안팀 과장에게 다가갔다. 박진석은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직원들의 힘 앞에서는 어린애나 다름없었다. 이거 놔,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마지막 발악은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끝이 났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미래그룹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공범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뒤를 따랐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의가 실현된 후에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민준 회장은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고했소, 한 팀장.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이페리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복구가 가능한가? 그는 여전히 회사의 미래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담담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오염된 데이터를 정화할 수 있는 패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하면 24시간 내로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화될 겁니다. 그녀의 대답에 회장의 얼굴에 마침내 안도와 감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이미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파괴된 곳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창조주. 그것이 바로 아테나의 진짜 모습이었다. 남은 위원들은 이제 경외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박진석과 그의 공범들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간 후 이사회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은 위원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자존심과 냉검한 현실뿐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후 더 이상의 질책은 하지 않았다. 이미 현실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지막했지만 모두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오늘의 일을 잊지 마시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위원들은 하나둘씩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제 넓은 공간에는 강민준 회장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서연을 바라보았다. 힘든 싸움이었네. 내 생각보다 더 지독한 암 덩어리였어. 정말 수고 많았네, 한 팀장.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회장님께서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치료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개발팀으로 향했고 이준호와 다른 핵심 개발자들을 소집했다. 그녀가 회의실에서 겪은 극적인 사건들은 순식간에 사내에 퍼져나갔고 개발자들은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더 이상 그녀를 어수룩한 신입사원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개발한 복구 패치 프로그램을 스크린에 띄우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시스템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절망에 빠져 있던 개발자들의 눈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지휘 아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한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침몰 직전의 함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유능한 구원 함장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미래그룹 전체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박진석 전 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사법 처리되었으며 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기술 전략 및 보안 본부라는 새로운 핵심 부서의 신설과 그 초대 본부장으로 한서연을 임명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정체, 즉 유럽 지사를 구한 전설적인 아테나였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되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42층 전략기획팀 직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회장의 비밀병기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복도를 지나는 서연의 그림자만 봐도 화들짝 놀라며 길을 비켜주었다.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다. 이사회 회의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와 책임을 상징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이준호였다. 그녀는 그에게 신설된 본부의 핵심인 차세대 기술개발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준호는 감격과 부담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자신감이 부족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를 믿고 이 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당신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의 편에 섰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준호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미래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한서연이 이끄는 기술 전략 및 보안 본부는 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재탄생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투름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 전략가, 철의 여인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서투른 신입사원으로 위장했던 날들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박진석의 비열한 음모,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던 극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나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박진석의 몰락은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었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민준 회장이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 진정한 이유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10년 비전을 담은 기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어둠 속의 숨은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한가운데에 서서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의 싸움. 그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